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차 충전소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탄천, 양재를 비롯해 현대 개동 사옥의 설치 특례가 부여된 가운데 안전상의 문제로 규제됐던 버스 외부 LED와 LCD 전광판, 광고 설치 등도 일시적으로 도입이 허용됐습니다.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현재의 저배당 정책은 사내 유보금을 늘려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 국민연금의 제안대로 배당을 확대하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간편 송금 서비스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리카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에 도전합니다. 양사는 약 20명 규모의 예비인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참여사 지분율 및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지난주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에 제한을 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인 홀로 순매수 속에서 가까스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 속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춘절 이후 개장한 중국 증시의 상승 탄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 역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7% 상승한 2180.73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45,00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강보합권 마감으로 74,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5% 상승한 733.4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상승으로 74,6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무리가 되면서 73,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보내고 오늘장 함께 하시는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이번 주부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코너하고 내일 전망 여기서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번 한 주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황과 함께 마지막 코너인 내일장 전망 시간 특히나 더욱더 집중해서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장 정리와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세로
상태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만 장 막판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중국 쪽에서 오랜만에 개장한 이후 1% 넘는 상승 탄력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 등락 원인, 그리고 특이사항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혼조세 이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초반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혼조세였잖아요. 그리고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이제 121선 돌파 이후에 상승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뒤늦게 120선 돌파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어쨌든 탄력이 있는 이런 상태고요. 조금 더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그 코스피는 역시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반등과 대형주 지수가 연동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갔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선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종합지수보다 대형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종합지수가 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주가 더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 월등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은 이제 코스피는 전기가스 업종하고 운송장비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는 뭐랄까 좀 결이 다른 업종이거든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의 원리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같이 동반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업종인데 이게 올랐다는 게 특징이고, 코스닥은 제약에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색적인데, 요거를 제가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사실 오늘까지 흐름은 뭐 그냥 정상적이다, 상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최근에 음봉이 좀 많았었고, 이렇게 좀 금요일까지 밀리고 오늘 이런 혼조세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이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상시적인 흐름인데 특이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5일선 돌파가 정확하게 21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개파락 음봉 나왔고 오늘 혼조세 이후에 강보한 마감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1월 내내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5일선이 이탈하지 않고 21일 연속 상승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목도 그러기가 어려워요. 종목도. 근데 지수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거래일수로 21일이니까 한 달이라고 봐야죠. 1개월에 보통 한 20일 정도 거래일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과열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비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열이 아니면 21일 연속 5일선 유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상이라 그러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한번 보세요. 한번 10년치를 21일 연속 올라가기에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초강력 상승장이라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월 말에 2차선 깨지고 1월 초에 또 깨졌어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저는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이 빠져나오기 반등의 패턴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일선 조정을 안 받았다? 이건 굉장히 그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땐 조정받고 내려올 땐 반등하고 이게 원래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듯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정말로 최소 1년, 길게는 2년, 3년 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면 저렇게 초올리면서 매수할 이유가 없죠. 왜 더 비싸게 매수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물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중장기를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많은 물량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21일 연속 5일선 안 깨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장기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분명히 짧은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종가 관리까지 하면서 올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물량 확보할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오늘 제가 방송상에 처음으로 밝히는데 사실 저한테 주식을 배우신 분들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100% 액면 그대로 믿질 않습니다. 이걸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이제 그걸 배우지 못한 분들은 항상 액면 그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각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선물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외국계 펀드, 정상적인 펀드인지 아니면 일종의 이제 그 국적만 세탁한 우리가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종의 역외 펀드인지 아니면 단기성 한원인지 이걸 분명히 구분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외국인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청춘 매니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수도 없이 강의를 했으니까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1년 12월 19일 이때 김정일 사망 발표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17일 날 사망했는데 19일 날 발표가 됐어요. 2011년입니다. 2월 말까지. 2달하고 한 10일 됐죠? 이때 얼마나 매수가 많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10조 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 창고에서. 그때 대한민국이 다 강보를 했어요. 주식 투자한 지 한 10년 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벌써 한 7년 지났네요. 그 당시에 증권사 주식 전문가들이 2,400을 합창을 했습니다. 2,400. 뭐 어떤 곳도 2,500까지 얘기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1월 하순이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050선 전후에서 반드시 밀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당시에 액면 그대로 이거를 수급을 받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었겠죠. 왜? 2달하고 10일 만에 10조 원이 들어왔다. 이게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1년에 10조 원 들어와도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날짜 그대로 찾아보세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2월 28일인가 9일인가 그럴 겁니다. 2월이 좀 날짜가 좀 변화가 있으니까 10조 원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왜 저는 그때 2050까지 못 간다 그러고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었냐면 가짜라고 봤기 때문에 거예요. 가짜라고 봤어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였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역외펀드가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3월이었습니다. 2013년 3월. 결국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어요. 왜? 이거를 내가 계절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역외펀드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다만 저는 그동안의 어떤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왜?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을 매수하고 어떤 대형주를 매수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지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립니다.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제가 그때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유사합니다. 그때도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00선에서 2050선에서 2000에서 2050선이죠. 뭐 그냥 현금 100% 풀베팅은 뭐 기본이고
신용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2달, 3달 만에 완전히 깡통돼 버렸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걱정스러워요. 어쨌든 이런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서울경제TV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증거 없이 하는 얘기 없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사도 아니고 바로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예측했던 내용입니다. 100%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영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진짜라기보다는 가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등락 원인은 이제 중국 증시 반등과 대형주 지수라는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증시예요. 이게 중국 증시인데 참 묘한 게요. 121선을 이탈했던 게 2월 초였어요. 작년 2월 초입니다. 이때 이탈했죠, 분명히. 빨간색이 120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파했어요. 거의 1년 만이죠. 정확하게 1년 만이에요. 1년 만인데 그 당시에는 120선 이탈하자마자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가 120선 이탈되고 그리고 61선이 120선 이탈하는 하락 추세. 이건 물론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120선이 약 1년 만에 회복을 해줬는데 지금은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120선 깨지자마자 하락 추세 전환이 됐고 지금 120선 돌파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 전환은 없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 지수 기준을 했을 때 5% 이상 더 올라가야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시가와 장 초반의 흐름은 미국의 결과가 그대로 영향을 주고요. 장중엔 아무래도 중국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어떤 변곡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 상승세에 전환될 거 아닙니까? 60일이 거기서 돌파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게 반등 차원이라 그러면 끝자락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국내 특이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건 코스닥이고요. 대형주, 전기가스 업종 보시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을 보시면 이제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전기가스 업종하고 운송장비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보이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전기가스 업종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비슷해요. 전기가스가 이제 지난 10월 초순에 이제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는 11월 하순이죠? 그때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저점 찍은 시기는 다른데, 최근에 이제 1월 이후부터, 자, 이게 운송장비입니다.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죠? 이번에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죠.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원래 두 가지 업종은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가스업, 그 다음에 통신업, 이 두 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절대가치주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전자와 더불어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업종이거든요. 적어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전기전자보다 오히려 운송장비가 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만 올라가고 전기가스업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 트렌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거든요.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여기 있잖아요. 자, 코스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드리면 작년 1월 말에 그때 고점 찍었죠. 그리고 나서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쭉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변곡점이 10월 말 2,000원 깨지고 1월 초 2,000원 깨지고 맞죠? 자, 이번엔 운송장비입니다. 전기가스예요. 자, 전기가스는 고점 찍은 건 비슷했어요. 2월 초니까 작년 2월 죄송합니다. 달랐죠. 4월 초입니다.
4월 초인데 중요한 건 뭐냐? 전기가스 업종은 10월 초순에 저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10월 초순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코스피로 비교해드리면 이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1월 말에 고점 찍고 여기서 대충 그 다음에 3월에 이렇게 찌글거리다가 이렇게 해서 6월에 내려왔다가 여름 이후에 10월 말에 급락했죠. 여기서 반대 살짝 나왔다 또 1월 초에 빠지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전기가스업이 이래서 제가 평소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코스피가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건 고점이 느려요. 4월이에요. 코스피는 고점 찍고 내려갈 때 이거는 뒤늦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피가 10월 말 1월 초에 두 번 이렇게 급락할 때 전기가스 업종은 10월 초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세가 좋을 땐 인기가 없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개념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절대가치주라고요. 이 두 가지 업종은 특성이 있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박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현재 어떤 게 가장 핫한 업종이냐. 뭐 전기전자가 될 수도 있고 운송장비, 화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몰려요, 돈이요. 근데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절대가치주로 몰립니다. 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무너지면서 성장주 개념의 주도주가 빠지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할 만한 업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이 공공재 개념의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제약업종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제약인데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좀 느리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가장 핵심 업종이 뭐죠? 제약입니다. 사실 제약업종이 견인해서 그동안 코스닥이 잘 갔었는데 코스닥이 지금 120선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돌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의 어떤 그 개념을 상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항상 지수보다 더 세거든요. 지수보다 세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게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근데 뭡니까? 지수보다 약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뒤늦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코스닥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이제 배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현재 보유하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약 업종 지수하고 코스닥 종합 지수 이거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에 제약 업종 지수가 코스닥 종합보다 더 세다. 그러면 아마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 가다가 꺾이든 뭐 계속 가든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에 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걸 참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 코너는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증시의 반등과 그리고 대형주 지수에 좀 연동이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종합 지수보다 대형주 지수의 상대적으로 강세 속에서 오늘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아무래도 대표 업종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또 코스닥 대비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일단 제약업종에 대한 지수, 일단 상태가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좀 세다라고 보시면 그때는 더욱더 크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정리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주의 깊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학 과장님. 네, LG전자와 화천기용. 그래서 이제 우량주와 기업에서 하나씩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두 가지 종목도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고 두 번째 종목은 화천기공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장 좀 장대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69,300원에 그리고 화천기공은 오늘 고가와 저가를 보면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화천기공은 5만 원대 고가 기록한 이후에 4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LG전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갖고 있다 매도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매도하기는 좀 아깝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감망하세요. 여기서 따라잡는 건 좀 아니에요. 그럼 LG전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그 1월 초 2000 제2탈 이후에 1월 내내 좋았잖아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좋았는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중장기 투자를 하든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하든 여러분이 진짜 외국인이든 아니면 가짜 외국인이든 어떤 걸 먼저 매수하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선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근데 LG전자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탄력이 딸렸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LG전자 보면 좀 억울하죠. 1월 초부터 흐름이 지금까지 보면 좀 억울하죠. 아니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잘 가는데 이거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면 돼요. 후순위.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유의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전기전자 그 초우량주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죠. 이런 게 먼저 올려주고 지수가 계속 갈 경우에 그때는 한번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떤 저항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억울한 느낌이 들 겁니다. LG전자 매수하신 분들.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해달라 설명드렸고, 두 번째 화천기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유자는 홀딩을 유지하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자. 왜 그런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천기공은 아주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거래량이 무려 10,00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이제 1배잖아요. 그러면 몇 배가 증가했느냐? 100배가 증가한 거예요. 100배. 100배. 엄청나죠? 전일 대비 100배. 무지막지한 거예요. 근데 특별한 뉴스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그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정주가로 봐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14만 6천 원짜리예요. 적정주가가. 물론 평택처럼 기술주가 적정주가입니다. 그렇다고 뭐 적자 기업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는 저는 나쁜 시그널로 보지 않습니다. 저점에서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냥 더 홀딩을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따라잡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일 작게는 3%, 많게는 한 5% 정도 만약에 밀린다면, 그러면, 단기 매매든 중기 매매든 해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도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이 좀 6% 넘는 7%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여기서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당 부분에 좀 변동성을 보였던 화천기공에 대한 부분은요, 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홀딩을 좀 유지하면서 단기든 중기든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는 조정 시 현재 가격대에서 3에서 5%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교시 시황 분석록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간과 화요일 2교시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사항,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투자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좀 교육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내용은 그동안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총정리도 뭐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총정리 뭐 1, 2, 3, 4 이렇게 시리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 1, 정석투자의 정의와 실천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시황 코너가 길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현재 이렇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수익 추구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박에서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익 추구만 생각해요. 도박에서 성공 확률이 얼마냐면 20%예요. 물론 사기 도박 하는 데서야 무조건 이렇게 했죠. 근데, 합법적인 도박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적인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전용,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도박에서 성공 확률이 20%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도박꾼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실패했을 때 80%는 생각을 안 해요. 성공했을 때 20%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카지노를 하고 또 슬롯머신을 땡기죠. 8번 실패한 거 생각 안 해요. 10번 중에 딱 2번 그때 터졌을 때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더라도 확률을 따져야 되거든요. 한 5번, 7번 연속으로 실패하면 예를 들어서 배팅 금액이 다 갖다 높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한번 그냥 잭팟 터지기만 바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한데 왜 실패하냐면 항상 수익 추구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정말 꼭 해주고 싶어요. 수익 추구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위험관리하고 수익 추구를 반반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총 재산의 10분의 1, 금융자산의 5분의 1만 투자하는 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워낙 없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손실이 누적된 분들은 전재산을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재산을 투자하면은 위험관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쫓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하고 손절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마인드부터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딱 균형적으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가 합리적이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론에 집착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은 뇌동 매매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50대 50으로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과정이 합리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짜고 이런 게 딱딱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항상 좋다고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석투자의 실천이 뭐냐? 시황, 가치, 차트 우선 순서로 이제 보는 게 이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차트만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트는 맞을 때는 말이 되는데 틀릴 때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치도 시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왜곡과 변수예요. 주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금도 그렇고요, 외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강의를 좀 더 깊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는데 금이나 외환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론대로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 바로 왜곡 때문에 그래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작이거든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러면 변수는 뭐냐? 호재나 악재가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도 이거를 확률을 따졌을 때 적중 확률이 높지가 않고요. 경제학자들이 주식 잘하는 거 봤습니까? 너무 이론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1월에 얘기하잖아요.
이러는 비정상이라고요. 뭐 저는 결국 시간 지나면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메커니즘 알자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서역분카로의 실천인데 이거 뭐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요. 포인트가 뭐냐? 서두르지 말자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12개월 매매한 사람보다 1개월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벌 수가 있고요. 10번 매매한 사람보다 한 번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고요. 욕심내지 말자 뭐냐면은 사실 욕심을 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지 않습니까? 돈 벌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억눌러야 돼요. 그래서 덤비지 않고 욕심을 자제하면은 이게 결국 뭡니까? 위험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더 강조한 거고요. 분수에 맞게 매매는 뭐냐면 전업이냐 직장인이냐 또 내가 어떤 중급 정도 되냐 초보자 이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처음 시작해서 만 5년 지났을 때 95%가 실패합니다. 5%만 성공해요. 5%를 위한 머니게임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95% 실패합니다. 개인들은 그게 운명이에요. 숙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석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정석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원리라든가 메커니즘 이런 걸 철저하게 배우고 나서 교육 훈련을 쌓고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학개론을 개론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교육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뭐 이 정리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 2교시 기다리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교육 내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0848님의 질문 올라왔습니다. 나노메딕스를 매수가 9,100원에 비중 100% 질문 주셨는데요. 나노메딕스 오늘장은 3% 넘는 상승으로 7,1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비중도 100%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이고요. 이분은 고평가에다가 손절 비실행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일시적 추가 매수 후에 본전 또는 손절로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F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비중도 크시고 지금 손실 구간에서 현재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또는 손절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3873님의 질문이고요. 넥슨 GT를 매수가 15,8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넥슨 GT는 오늘 1% 넘는 하락으로 13,65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학 과장님, 이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 F학점입니다. 최악의 추격 매수예요. 기초교육이 절실한 분입니다. 이분은 본전 또는 20% 매도 후에 손절 20%죠? 재매수 하시는 거 뭐 반대는 안 하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하고 나서 질문을 뭐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 2주 있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셨으면 당연히 심각한 상태고요. 왼쪽 동그라미면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왼쪽 동그라미라 그러면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밀렸다가 본전 매도 기회가 왔었잖아요. 계속 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 일단 이건 실패한 매수이기 때문에 본전에서 던져야 돼요. 더 가든말야 돼요. 이게 원래 정석입니다. 보통 매수하고 나서 뭐 단기는 10%, 중기는 20%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본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가더라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던져요. 왜 안 던지느냐?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도 홀딩, 내려가도 홀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당연히 야 내가 평가기니까 더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홀딩해요. 내려갈 때는 일단 손절이 아까우니까 홀딩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전화도 또 홀딩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언제 던지느냐 참 이게 역설정인데 지수 바닥으로 보면 이제 0이에요. 고점이 100이라고 쳤을 때 개인들은 참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봤을 때 이제 100 되기 전에 80% 그러니까 8분응선이죠. 거기부터 10분응선 다시 꺾여서 8분응선 여기서 가장 매수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0에서 한 30, 40 구간까지 매수하고요. 기간은 외국인과 개인의 중간 지점에서 매수합니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어떤 영원한 메커니즘이에요. 어쨌든 이분은 아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넥슨지티 종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넥슨지티는 아마 청천매니아 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걸요. 2007년에? 이때 기억하십니까? 2007년 방송에서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지금 스태프들도 그때 했으니까. 넥슨지티는 이때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2017년이 아니죠. 2017년 8월에 그때 이거를 매수했다고 딱 질문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면서 진짜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쭉 내려왔다가 최근 올라갔는데, 넥슨지티는, 이거는 어차피 매각되기 전까지는 항상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간단해요. 너무 올라갈 때는 추격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타하거나 추격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과정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거 너무 심하게 빠진 것 같네? 그럴 때 예측 매수가 오히려 좋은 종목이에요. 예측 매수. 무슨 얘기냐? 예측 매수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흘러갈 때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확인 매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오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업 내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넥슨지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넥슨지티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좀 F학점 확인이 됐는데요.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지금 올라왔습니다. 끝자리 8508님의 질문인데요. 한국내화를 매수가 9,0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는데 오늘 한국내화 오늘장의 종가는 2% 넘게 빠지면서 9,3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빠졌지만 그래도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디학점이고요. 결과는 평가이에요. 근데 과정은 상당히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 정도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자. 다음 질문은 끝자리 6303님의 질문이고요. 텔콘 RF제약을 매수가 7,9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텔콘 RF제약은 5% 넘게 상승하면서 8,720원 마감이 됐는데요. 학 과장님, 텔콘 RF제약 어떻게 보실까요? B학점입니다. 왜 그러냐? 환상적인 예측 매수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만약에 고평가만 아니라면 아마 A학점 줬을 거예요. 본전 또는 플러스 20% 수익 매도 하시고 다시 재매수 하시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측 매수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예측 매수는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측 매수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싸게 매수할 수가 있어요. 가장 싸게 매수할 수도 있는 게 예측 매수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손절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은 사실 운도 좀 따라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분석도 안 돼요. 그래서 적중하면 정말로 저점에서 매수하는 건데 근데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측 매수고요. 확인 매수는 뭐냐? 저점 매수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 바닥 찍고 올라온 다음에 살짝 밀렸을 때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확인 매수거든요. 대신 이거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매수하실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종목을 예측 매수할 것이냐 확인 매수할 것이냐 이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근데 시황으로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서는 예측 매수가 더 유리하고요. 하락 추세는 사실
확인 매수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끔 응용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조차 없잖아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마구잡이 매매하잖아요. 어쨌든 이분은 결과적으로도 좋았지만 나름대로 잘하신 매수를 해서 축하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텔콘 RF 제약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수익은 20% 매도 이후에 가격 늘릴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8212님의 질문이고요. 일단 KG케미칼을 매수하셨고 26,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KG케미칼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17,2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하 과장님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7종목 다 못하더라도 이 종목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목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F학점이에요. 근데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매매 결과인데 일시적인 추가 매수에 본전 또는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립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KG케미칼은 사실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57,000원짜리입니다.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7,000원. 좀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분이 뭐가 문제였냐?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측 매수도 아니고 확인 매수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거죠. 뭐 더 밀렸다고 하지만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건 예측 매수예요. 왜? 흘러내릴 때 매수했으니까. 동그라미는 이건 예측도 아니고 확인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진다 그러면 확인 매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손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좋은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 현재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이분이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주식 전문가의 어떤 조언 같지도 않은 어떤 조언 갖고 따라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그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본전 올 때까지 홀딩. 잘못됐다니까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주식 전문가나 개인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완전 하수 중에 최하수로 보세요. 왜?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0개 중에 5개는 성공하고 5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반반. 흔히 50대 5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5개 약간씩 수익 내서 던져요. 근데 실패한 5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본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 하나는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종목 계속 쥐고 있을 겁니다. 본전 올 때까지 홀딩이니까. 그럼 또 아웃 종목 하다가 또 본전 안 오고 계속 흘러다니는 종목 있어요. 그럼 또 하나. 그렇게 돼서 개인들이 결국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지나잖아요. 본전 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죽을 때까지 본전 오기 어려운 종목만 잔뜩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손절시킨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무조건 무책임하게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요. 손절 반드시 시킵니다. 왜?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 마인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벌써 몇 개월이냐고요.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KG케미칼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다음 매매에 있어서 더욱더 좀 효율적으로 매매 이행하시라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F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또는 손절에 대한 대응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실 텐데요. 학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장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 흐름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단기 시황의 방향성이 아마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장중 흐름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미국의 결과, 중국 시장, 선물 동향,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대형주 중에서도 뭐 어떤 업종이 또 좋고 나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내일 유효여하를 막론하고 플러스 양봉이면 반등이 다시 나올 것 같고요. 마이너스 음봉이면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헷갈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인데 음봉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수는 플러스인데 음봉. 반대로 지수가 마이너스인데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또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혼란스러운데 확실하게 플러스 양봉 혹은 마이너스 음봉 나왔다. 그러면 단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보고 오후에 이제 뭔가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 패턴대로 일단 단기 매매 그렇게 해주세요. 추세 매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좀 더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단기는 그렇게 참고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흐름은 일단 단기 시황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할 날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좀 시간대별로 이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장중 흐름을 좀 판단하셔라라고 말씀 더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